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복일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공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Y타임스의 정세 분석은 인터넷 신문 기사에 그대로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Y타임스의 인터넷 신문 사이트 www.ytimes.kr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기사를 보시면서 이 유튜브 동영상을 들으시면 훨씬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 신문 Y타임스에는 또 다른 기사들도 많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중국 경제가 급냉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의 경제 위기의 원인이 시진핑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부터 기인했다. 이런 주장이 나와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23일 중국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시장 규제로 투자 성장이 둔화되고 경제도 악화됐다 그러면서 이 중국 정부가 자초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어서 중국은 지난해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2.7% 성장을 했지만 하반기 접어들면서 4.1%밖에 성장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성장이 크게 둔화된 것은 시진핑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결과다 이렇게 진단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이 진짜 경계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이 주택 가격이 지난 20여 년 동안 약 3배가 증가를 했고 연간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이 심천은 43.15, 베이징은 42.47, 상하이는 33.36으로 런던의 13.37과 뉴욕의 8.76과 비교하면 크게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런 수치는 중국의 자원이 그야말로 잘못 배분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문은 중국은 고층 빌딩, 고급 호텔, 고급 아파트를 너무 많이 지었고 일반 서민들이 감당할 만한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주택도 거의 없으며 투기 또한 걱정거리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서 이 부동산 개발업자의 부채 비율 하락을 요구하는 3대 레드라인을 실시했다 그러면서 2020년 8월에 중국 정부는 부동산 개발업체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70%를 넘지 못하게 했고 현금 대 단기 투자 비율도 100%를 넘기지 못하도록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또 순부채 비율이 100%를 넘기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이렇게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중국 정부는 은행들의 이 부동산 부문 대출에도 40%를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상한성을 제시를 했고 이 주택담보대출도 32.5%로 제한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중국 정부는 소규모 은행의 한도까지 규제기관이 결정하도록 제한했다라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충격파가 중국 부동산 산업 전체를 뒤흔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 거대 기업인 헝다, 에버그란데 그룹이 무너졌죠. 그리고 카이사도 부채를 충당하기 위해서 자산을 대대적으로 처분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이들 회사들은 결국 엄청난 경영 위기로 몰리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 당국의 이런 부동산 대책들은 부동산 금융의 누적 성장률이 2021년 1월 51.2%에서 12월 4.2%로 급추락하게 만들었고 이 같은 기간에 전체 주택 판매의 누적 성장률도 제곱미터 기준으로 했을 때 133.4%에서 4.8%로 또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4.9%에서 1.9%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또 부동산 개발 투자 누적 성장률도 38.3%에서 4.4%로 급추락했습니다. 자, 이런 결과는 중국의 총 투자 증가율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연히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총 투자 증가율은 2021년 1월 35%에서 12월에는 4.9%로 내려앉았습니다. 자, 이런 경향은 중국 경제의 침체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 성장에 대한 투자의 기여도는 2010년 이후에 상당히 감소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이 투자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지요.
지난해 중국의 경기 회복을 이끈 주요 요인이 바로 투자 수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2020년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와 GDP 모두에서 이 주택 관련 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주택 붐이 최고조에 달했던 미국 수준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GDP 성장에 지대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중국 정부가 지난해 3분기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 성장률이 급하락을 하니까 이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완화하는 그런 정책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중국 정부는 그동안에 이 금융 취약성과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경제 성장을 저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해왔지만 이 부동산 정책에 관한 한 시진핑 주석의 의지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오직 규제 일변도로 정책을 시행하다가 된통 역통을 맞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결국 중국에 있어서 이 부동산 시장의 침몰은 중국 경제에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부동산 경제가 추락하다 보니까 이런 요인이 중국의 경제 성장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상쇄하기 위해서 더 많은 확장 재정 또는 통화 정책을 써야 되는 이런 악순환으로 다가오게 된 겁니다. 더불어 부동산 시장의 부양을 위해서 인프라 투자를 늘리는 정책도 쓰게 된 겁니다. 중국 경제를 이렇게 사실상의 몰락 직전으로 몰고 간 이 부동산 규제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전문가들이 경고를 해온 사항이었습니다. 지금의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만든 것도 사실상 중국 정부죠. 또 그런 부동산 경제를 똑바로 바로 잡겠다 그러면서 강력한 규제 조치를 취한 것, 그러면서 경제 전반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진 것도 중국 정부입니다. 지금의 중국 경제가 부동산 경제를 바탕으로 성장해 온 것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그런 부동산 경제를 일거에 때려잡겠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중국의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8%를 넘어서기 때문에 함부로 규제를 계속할 경우에 실물 경기도 덩달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외국 사람들도 저도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중국의 지도부만 너무 간과했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작용이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은 왜 이렇게 부동산 경제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을까요? 바로 공동부유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 부동산 가격이 너무나 오르면서 서민들이 집을 살래야 살 수도 없고 특히 아이를 낳아야 될 젊은 세대들이 집을 소유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스트레스가 출산율 저하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런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조정에 나서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은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아닌 거주하기 위한 것이라는 기치를 내세우면서 대대적인 규제에 나선 겁니다. 이로 인해 중국 정부는 최근에 이 주택 대출 승인과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금리 혜택, 또 도시주택 임대료, 토지 가격 같은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모두 제한을 가했습니다. 또한 중국 은행들은 이 주택 구매자에 대한 대출 규모를 줄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부동산 시장의 위축 때문에 중국 내 부동산 기업들이 휘청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하루에 1개 이상씩 디폴트 상태에 빠진다는 보고가 나올 정도입니다. 여기에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 상당한 이익을 누렸던 이 지방 정부들도 세수 부족으로 허덕이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공무원들의 월급도 주지 못하는 상황으로 번져가게 된 겁니다. 자,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제재를 가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순전히 정치 사회적인 목적 때문입니다. 모건 스탠리의 켈빈 팡 애널리스트는 중국 정부의 규제 목적은 부동산 시장으로 투기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데 있다 그러면서 규제가 지속되는 동안에 투자자들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반시진핑파의 자금들이 이 부동산 시장에 많이 몰려 있어서 이를 제거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총세에 나섰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중국의 부동산 부자들이 대부분 공산당의 핵심 간부들과 연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시진핑 주석이 지난해 이 공동부유 정책의 일환으로 부동산세를 도입하려고 했을 때 대대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이들이 바로 공산당 핵심 당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보통 집을 몇 채씩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의욕적으로 부동산세 도입을 발표하자마자 이들 공산당 핵심 당원들은 연명으로 또 지지세를 규합해가지고 대대적으로 반대 투쟁을 했던 겁니다. 결국 시진핑 주석은 자신의 꿈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중국의 부동산 시장의 몰락은 역시 중국 공산당의 핵심 당원들에게도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될수록 우선적으로 가장 코너에 몰리는 이들이 바로 공산당 핵심 당원들입니다. 대출 규제라든지 이 부동산 기업의 디폴트로 인한 손실 등으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이 중국 경제의 기반을 뜰 수도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중국의 지도부는 물론이고 이 공산당 내의 주요 구성원들까지도 동요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집권 3기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최대의 복병으로 다름 아닌 부동산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시진핑 주석이 밀어붙이려고 하던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맞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부동산 정책에 내재된 부작용이라든지 문제점들을 장기적으로 하나씩 풀어가야 되는데 전쟁에서 무슨 작전하듯이 일거에 해결하려고 이렇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사단이 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해 10월 7일 중국의 기술기업 규제로 빅테크의 시장 가치 수십억 달러가 증발됐으나 이 부동산 규제가 더 심각해질 경우에 반향은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하락세를 보일 경우에 이미 취약한 소비 지출이 더 충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 부동산 시장이 힘을 잃으면 건설 경기도 둔화하게 되는데 이 영향이 은행 시스템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파만파 커질 수 있다 하는 이야기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이 중국의 부동산 금융 규제가 필요 이상으로 공격적이라 그러면서 이는 산업 수요와 소비에 부담을 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일본의 노무라 증권 역시 이 부동산 규제가 중국 경제 성장 둔화 요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이 부동산 시장 규제는 건축자재, 가구, 가전제품 판매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무라 증권은 부동산과 연관된 건설자재, 가전 등의 비중이 지난해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16.4%에 달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흔들거리게 되면 중국 경제 자체가 휘청거릴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결국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중국 경제가 파국으로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미 망가져버린 부동산 경제를 되살리려면 상당한 자금과 실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마디로 비싼 수업료를 내야만 하는 처지라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최근 들어 중국의 금융당국이 부동산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긴급 조치들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비율, 그러니까 LTV 완화라는 초강수까지 꺼내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Y타임스가 지난 22일 경기금냉에 부동산 살리기 초강수를 둔 중국이라는 제목의 정세 분석, 유튜브 동영상은 1305회차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자세히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시진핑 주석은 부동산 경제를 잘못 건드렸습니다. 어설픈 의사가 이 중국 경제의 버팀목인 부동산을 잘못 건드린 겁니다. 그 후유증은 그야말로 심각합니다. 그동안 중국의 부동산을 회색 코뿔소라 그러면서 엄중하게 경고를 해왔지만 이 무지한 중국 지도부의 오만한 판단으로 결국 회색 코뿔소가 중국 경제를 들이받는 형국으로 몰려가게 됐습니다. 뒤늦게 중국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 회색 코뿔소 달리기에 나섰지만 이미 경제는 난장판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Y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